자, 이번엔 여러분, 이제, 유익적 지상 한번 볼까요? 유익적 지상. 유익적 지상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유익적 지상이 중요한 것만 좀 챙기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문제 삼고 처음에도 고려해봐야 될, 유익적 지상은 이거예요. 제3자방 지급 문구. 제3자방 지급 문구 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 문구에 대한 내용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 유익적 기간은 뭐예요? 적으면 유효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발행인이요. 인수무담보 문구 적잖아요. 유효합니다. 인수무담보 문구는 유효해요. 근데 발행인이 만약에요. 비교한다면 지급을 무담보한다. 이 규정은 어때요? 이거는 아예 적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무익적 기산, 무익적. 알겠죠? 적지 않은 거 보는 거죠. 지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발행인은 뭐는 원래 발행인은 원래 지급 담보하고요. 인수 담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급은 무담보하는 건 안 돼요. 근데 인수는 어때요? 내가 걔가 지급인이 있지만 받을지 안 받을지 난 몰라. 인수 무담보 문구는 적어도 괜찮아요. 알겠죠?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배설을 하지 말라는 배설 금지 뭐 문구 적어도 상관없고 뭐 그런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되고요. 한번 보시고 이런 걸 우리가 유익적 기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지금 뭐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3자방 지급 문구는 지급지 내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돈을 줄 겁니다라고 적는 거 있잖아요. 그건 유익하죠.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제3자방 지급 문구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지급지, 이게 이제 해석하기 어려워서 좀 설명하는 거야. 이게 있죠? 뭐 시험에 자주 나온다기보다도 지급인의 주소에 있든 다른 지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에 지급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가 제3자방 지급 문구라 그래요. 지급인의 주소에 있든 다른 지에 있든 관계없이 제3자방에게 지급하라고 적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3자방이 뭐예요? 어음을 지급할 때 지급인 자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제3자가 돈을 준다고 적어놓는 걸 제3자방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 제3자의 주소지에서 제3자가 지급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어요. 제3자방은요. 지급 장소는 지급지 내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알겠죠? 지급지 내에 있어야 돼요. 알겠죠? 지급지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장 지급지 내에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3자방이 뭔지 아시겠죠?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좀 까다로운데 한번 읽어보면 발행인이 지급인의 주소지하고요. 다른 지급지를 환음에 적은 경우는 적고요. 제3자방에 지급하는 내용을 적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급인은 인수를 할 때 제3자를 자기가 적을 수 있어요. 알겠죠? 적을 수 있고 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인수인은 지급지에서 그냥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약속을 하면 발행인만이 그런 걸 정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음수표보다 너무 이렇게 하지만 읽으면서 이런 삼자방이 뭔지 이런 이제 읽으면서 이해는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삼자방 기재 효력입니다. 기재하면 어때요? 지급을 위한 제시는 제3자방에 갖고 돈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수 제시는 어때요? 제3자방에 가면 안 되지. 지급 제3자방은요, 그냥 보통 은행인데요. 은행에서 그냥 오면 그거 가져오면 우리가 돈 줄게. 그냥 돈 주는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니에요. 지금 제3자본은 알겠죠? 실제 채무자라든지 돈 부담하는 자는 지급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급인한테 가서 너 인수할래 말래라고 하는 건 어때요? 지급인에 가는 것이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지급을 위한 제시는 제3자의 가능에 맞고 인수 제시는 반드시 어디예요?
지급인에게 가야 된다. 그죠?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례가 있는데 보시면 지급 장소를 은행으로 하는 거 있죠. 지급 장소를 은행으로 한 대부분의 은행을 합니다. 은행으로 발행한 은행도 약속금이라고 하거든요. 은행이 준다 그래갖고 은행도 약속금은 단순히 은행을 대신해서 주겠다는 지급 위탁 의무일 뿐이고요. 은행이 어떤 그죠? 소진에게 어음금 지급 채무라든지 그러한 주의의무를 부담할 의무는 없어요. 단순히 어때요? 지급 위탁받은 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겠죠? 예, 그런 걸 말합니다. 그걸 우리가 제3자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급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자 문구입니다. 이자 문구는요, 우리 유익적 기재사항 중에서 이자는요, 적으면 유효합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조심할 게 있는데, 만기에 따라 달라요. 이자를 적을 수 있는 만기가 따로 있어요. 일남 출급 어음하고요. 일남 후 정기 출급 어음에 대해서만 이자 문구를 적을 수 있어요. 이자라는 건 어때요? 기간이 명확하지 않을 때 이자를 붙이는 거거든요. 일남 출급은 언제 제시할지 모르잖아요. 또 일남 후 정기 출급 어음도 어때요? 언제 제시하고 정기 출급할지 모르잖아요. 제시 기간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언제까지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의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적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확정일 출구범이라든지 발행일자 후 정기 출구범 뭐예요? 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확정일은 정말 12월 25일 만기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발행일자 후 정기 출구범도 어때요? 발행일자가 만약에 10월 1일이다 딱 확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뭐 1개월 후 하면 어때요? 11월 1일이잖아. 그죠? 이게 명확하잖아, 날짜가. 그게 곧 어때? 확정일치고 똑같잖아요. 이런 경우는 굳이 있죠. 이자를 적을 필요 없고 미리 있죠. 그 어음금액에 이자까지 다 포함돼서 발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요. 무익적 기재사항이 되는 거죠. 확정일 출구범하고 발행일자고 정기 출구에 만약에 이자를 적잖아요. 그거는 적지 않은 걸 봅니다. 그게 적지 않은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 문구를 적을 수 있는 어음은 만기가 일남 출급 어음하고 일남 후 정기 출급 어음에만 가능하다. 요거 알아두는 게 좋다. 그죠? 근데 조심할 게 수표는요. 수표는 일남 출급 어음이긴 하지만 이자를 적지 않습니다. 수표는 이자를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적게 되면 그죠? 다시 말해서 어, 우리가 일남 출급 어음의 그 수표는요. 수표는 신용증권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자를 적게 되면 기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의미를 갖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자 문구는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 수표는 신용증권화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를 못 적게 돼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알겠죠? 수표는 설령 일남 출급범이지만 그렇다. 그리고 일남 출급은 또 10일밖에 안 돼요. 10일 내 지급 제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다. 이자는요. 이자는 적었는데 이율을 적어야 됩니다. 이율 있죠. 몇 프로? 이율을 어음에 적어야 돼요. 어음에 적어야 돼요. 만약에 이자는 적었는데 내용이 적혀있는데 이율을 적지 않았어요. 알겠죠? 이율을 적지 않으면 어때요? 이자를 약정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반드시 이자와 이율이 같이 적혀 있어요. 알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또 이자는 발행인이 어음에 기재한 날로부터 기재한다. 그죠? 기재한 날로부터 맞습니다. 그리고 기재가 없을 때는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기산하면 돼요. 그런 걸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 정도 알면 아주 많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어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무익적 기재사항은 적지 않은 것을 본다. 적지 않은 것, 기재하지 않는 걸 본다. 그죠? 그래서 아까도 봤지만 발행인은 반드시 어때요? 지급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 무담보를 적으면 의미 없다. 적지 않은 걸 본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율에 기재 없는 이자 문구도 적지 않은 걸 본다. 또 확정일 출구, 발행일자 후 정기 출구 어음의 이자 문구를 적었다. 적지 않은 걸 본다. 알겠죠? 그런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적지 않은 걸 본다. 이게 무익적 지재사항이다. 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기재가 없는 것을 보는 경우 확정일 출구보험이나 발행일자 후 정기 출구보험의 이자 문구는 기재하지 않는 거로 봅니다. 되겠죠? 기재하는 거다 됐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율에 기재 없는 이자 문구는 기재하는 걸 본다. 기재하지 않는 걸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유해적 기재사항은 뭐냐면 적으면 어때요? 어음 자체가 무효가 돼버려요. 예를 들어서 법정 만기 아까 우리 네 가지 썼잖아요. 그죠? 법정 만기와 다른 만기를 기재하면요. 그 어음은 무효예요. 그 다음에 분할 출금 문구를 적었다. 예를 들면 5억짜리 어음인데 1억은 뭐 3월 2일, 2억은 3월 5일 뭐 이런 식으로 있죠. 분할해서 줘야 된다고 적으면 그것도 무조건 어음 자체가 무효예요. 요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것들은 유해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요. 조문에 나와요. 분할 출금 문구는 적은 거죠. 무효로 본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무효로 본다 나오면 그거는 죠 유해적 기재사항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발행 효과입니다. 발행 효과는 본질적 부수의 효과다. 그래서 뭐 발행하면 어떻게 돼요? 어음 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취득하고 특히 어음 소지는요. 그 다음에 지급인은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우리 봤던 거 간단하게 읽어 보면 돼요. 그러면 발행하게 되면 효과로 뭐가 나타나냐? 발행인은요. 반드시 그죠? 인수하고 일단 지급의 담보 책임을 부담해요. 요거 꼭 알아둬야 되고요. 그렇지만 발행인은 인수는요, 담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어요. 유효합니다. 근데 발행인이 지급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으면 어때요? 적지 않은 걸 본다. 이걸 뭐라 한다? 적지 않은 걸 본다는 걸 뭐라 한다? 무익적 기상을 본다. 알겠죠? 예, 그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알아둘 게 있는데 지급위탁의 취소예요. 지급인의 돈 주라고 한 어음을 발행했어요. 어음을 발행했다가 그 어음을 지급인에게 발행했는데 갑자기 취소할 수 있나요? 발행인은 안 됩니다. 그죠? 거기서 받으러 가지 마세요. 라고 취소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인이 지급할 때까지는 언제든지 지급 위탁을 철회 가능합니다. 알겠죠? 지급 위탁. 환음에서 지급 위탁했잖아요. 발행했잖아요. 그래서 지급인이 지급하기 전까지 어때요? 지급인에게 돈 주지 마라. 지급 위탁을 취소할 수 있어요.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수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드시 어때? 지급 제시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그 대신에 효력은 그 후에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음 수표는 어때요?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발행하고 있죠. 언제? 10일 내 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제시 기간 내에서는 철회 못해요. 설령 철회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언제? 이 제시 기간 지난 후에 이 철회의 효과가 발생해요. 알겠죠? 그래서 수표는 유통성 확보라든지 지급에 대한 어떤 담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10일 내 지급되도록 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철회는 미리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효과는 나중에 발생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걸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급이사 취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지음 전까지 좀 해봤고요. 앞쪽 이제 우리 PPT를 가서 복습을 하고 그리고 또 백지음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과 관련해서 백지음 해야 되지만 가보면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환음의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한번 그리고 지금 복습해 봅니다. 발행과 관련해서 복습 한번 해볼게요. 네, 발행 막 복잡한 게 좀 많았죠. 근데 그래도 한번 잘 읽어보셔야 되는데 발행이 자금 관계 있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걸 우리 잘 보고 있죠. 수치인 그다음에 원인 관계 있고 뭡니까? 여기에 어음 관계로 되고 어떻게 발행하는 거죠. 우리 지금 발행을 하고 있는 거죠. 발행 그죠? 발행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배서인에게 배서 이렇게 보증인 또 있다. 이렇게 있죠. 우리 어음행에 대해서 쭉
그림을 그리면 인수 제시, 인수 거절, 그다음에 인수인이 있었을 때는 인수 지급 제시해야 되겠죠? 지급 제시가 돈을 안 준다. 거절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우리가 상환 청구를 한다. 지급 거절되면. 알겠죠? 이렇게 상환 청구 간다. 됐죠? 이런 관계란 말이죠. 그죠? 하나는 무조건 위탁한다. 무조건 위탁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원인 관계에서 이렇게 무인성 있고, 이 느낌이 오나요? 이런 관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모두 다 어음행위는 다 이렇게 유인성이, 무인성이 적용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행 앞쪽에 행위하고 있죠? 후행 행위하고 단절되는 거. 이거 우리가 독립성이라고 했죠? 인적 함유이 절단된다고 했죠? 어쨌거나 그런 거고 넘어갑니다. 자, 발행 우리가 하고 있는 중인데 발행에는요. 쭉 한번 봤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유익적 기재사항, 무익적 기재사항, 유해적 기재사항. 봤죠? 유해적은 무효된다. 이제 그런 거 봤고 그다음에 발행 효과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백지엄을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복습할 거예요. 자, 어음 발행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음 발행은 어음이란 유거증권을 작성해서 수취인에 교부하는 기본적 어음행위다. 어음은 작성은 뭐요? 필요한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발행인의 기명 날인을 서명하는 것을 우리가 작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음은 어때요? 반드시 필요적 기재사항과 발행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뭐라 한다? 요식증권성이 난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적지 않으면 어음은 효력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음 요건의 보충성이다. 만기, 지급지 세 가지만 알아두면 돼요. 만기나 필요적 기여사항 중 만기, 그다음에 지급지, 발행지를 적지 않잖아요. 그건 어때요? 예외적으로 우리가 법에 의해서 유효하게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보충성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어음은요. 수취인의 교부함으로써 권리가 줘야만이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걸 설권 증권세다. 권리를 설정해 준다 그래서 설권 증권세. 됐죠? 그다음에 어음은요. 이중수권의 법정성이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 그냥 지급 수령 권한을 수여하거나 알겠죠? 그다음에 지급 권한을 지급 권한, 지급을 위탁하는 권한을 수여하는 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어음 수표의 요건 비교 쭉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 이제 약속어음에는 지급인이 적히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셔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만기는 어디 수표에는 없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의 명칭은 임의적 기재상이다. 수표에는 알아두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지. 그죠? 그리고 세 가지만 잘 기억해 두셔도 돼요. 그죠? 가끔 물어본다.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어음 수표의 보충성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환어음하고 약서음하고 수표가 있는데 용어만 좀 틀려요. 만기가 없잖아요. 환음에 만기를 안 적었어? 그러면 환음은요. 일람 출급 환음으로 봐요. 그 다음에 약소금의 만기를 적지 않으면 일람 출급 약소금으로 봐요. 근데 수표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왜 그래요? 수표에는 애초에 만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 적어도 그런 걸 해석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급지에 대해서 지급지를 안 적었어? 근데 한어음은 지급인이 있으니까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인의 주소로 보면 되죠. 그런데 약속음에 지급지를 안 적었어요. 그럼 지급인이라는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럴 땐 어때요? 그냥 발행지를 왜 약속음은 발행자가 자기가 돈을 주겠다 했으니까 발행지를 지급지로 보거나 아니면 발행인의 주소지를 뭘로 보면 돼? 지급지로 보면 되는 거죠. 용어만 틀리는 뿐이죠. 그 다음에 수표는 지급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지급인이 있기 때문에 지급인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로 보면 돼요. 근데 수표는 좀 특이합니다.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를 부기되어 있다 그러면 어때요? 맨 앞에 적은 지에서 지급하면 돼요. 부기한지나 그 밖에 다른 표시가 없으면 그냥 발행지에서 지급하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행지가 안 적혀 있어. 그럼 어때요? 한음에서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발행지로 봐요. 약속음도 수표도 똑같이 보여요.
알겠죠? 이런 거 여러분이 보충성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렇게 좀 보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어음수표 요건 비교 뭐 그림을 좀 넣어봤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 문구가 바로 이거예요. 알겠죠? 환음을 표시하는 글자를 적어야 되고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적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급인의 명칭, 평화 만들기 귀하 된다. 그죠? 그다음 어음 금액 적었죠? 그다음에 만기를 적습니다. 만기 알겠죠? 만기가 적혀 있지 않으면 그냥 지급 제시하면 돈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파이낸셜 리스트 또는 그 지시인에게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일 또는 기명날인,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지는 서울특별시, 중구행복로, 저 발행인 주식회사 파이낸셜 저 누구, 그 다음에 발행일, 요거에 바로 뭐죠? 환음의 요건이에요. 아시겠죠?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뭐 약소금의 요건도 쭉 나옵니다. 그죠? 약소금의 요건은 만기도 있고 하지만 지급인이 없다. 그죠? 지급인이 없다. 뭐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표, 당좌 수표라는 내용들이 적혀 있어야 되고, 그죠? 금액 적고 지급인의 명칭,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표, 여러분들이 이제 어음 수표라 못 봤을 것 같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좌 수표, 자기합 수표죠? 이렇게 적는다. 그래서 자기합수표는 발행인과 뭐예요? 지급인이 같은 게 발행하면서 때 자기가 주겠다는 거죠. 그죠? 보통은 발행인 지급인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보통 합니다. 알겠죠? 그런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당좌수표하고 자기합수표와 다른 점은 당좌수표는 발행인과 지급인이 달라요. 발행인은 그죠? 직접 개인이 발행하는 것이고 지급인이 은행이 지급해 주는 것이고 자기합수표는 은행이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필요적 기사항 간단히 살펴봅시다.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거 말한다. 임의적 기사항은 유익적, 무익적, 유해적 기사항 나눠진다. 그죠? 그래서 유익적 기사항은 어음상 효력이 발생하죠. 무익적 기사항은 아예 그냥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어음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유해적 기사항은 어때요? 어음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어음 문구라고 그랬죠? 아까 그림 봤듯이 환음, 약소금, 당좌수표 이런 것들 적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증권 본문 중에 증권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음임을 표시하는 문구를 기재해야 된다. 이 외국어로 만약 작성한다면 어, 외국어로 기재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어음을 발행할 때 어음은 금전 채권을 표창한다 그랬죠. 그래서 통화 종류는 따질 것 없고 100만 원, 100만 원. 딱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적어줘야 돼요. 쌀 24가마니 이런 거 안 돼요. 무효예요. 반드시 일정한 금액 100만 원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적어줘요. 어음 금액은 일정을 요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안 돼요. 300만 원, 500만 원. 유동적 기재 안 돼요. 불확정적 기재 안 돼요. 미만 이런 거 안 돼. 전부 무효예요. 일정한 금액 1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딱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자와 숫자가 달라요. 그러면 문자가 우선한다. 문자끼리 숫자끼리 불일치한다. 최소 금액이 어음 금액이다. 알겠죠? 네, 그런 거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로 100만 원하고 50만 원 있으면 50만 원 선택한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재된 어음 금액의 지급 위탁은 무조건 해야 된다. 알겠죠? 조건 달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죠? 그런 말 하면 돼. 그죠? 그래서 지급의 조건, 물품 수령과 동시에 지급 안 돼요. 조건 달면 안 돼요. 5만 원권만 지급 안 돼요.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죠. 발행인 이외에 지급인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급인의 명칭이 필요한 명칭. 여기 지급인의 명칭이 필요한 거죠. 이건 수표와 동일하지만 약속 오면은요. 발행인이 지급 약속을 하기 때문에 지급인이 없어요. 물론 지급인의 자격도 제한 없어요. 끝. 그 다음에 수인의 지급이 있을 때는 중첩적 기재도 상관없어요. 지급인이 여러 명이다 괜찮아요. 근데 순차적으로 기재하면 제1지급인이 지급인이고 제2지급인은 예비지급인을 보는 거죠. 예비적 준다. 선택적 기재라든지 안 돼요. 수인이 지급인이 어음 금액을 서로 분담해서 책임지겠다? 안 돼요.
됐죠? 근데 조심하겠다. 발행인은 중첩적으로 기재해도 되고요. 근데 발행인은 선택적으로 기재하면 안 돼요. 근데 수취인은요, 받는 사람은 중첩적도 괜찮고 선택도 다 가능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수취인이 지급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행인이 곧 수취인 겸 지급인일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단명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단명음이 하는데 어쨌거나 겸병들해 갖고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 동일하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만기입니다. 어음상 기재는 지급될 날, 지급 기일을 말한다. 그죠? 그다음에 지급할 날은 다르다 그랬죠? 지급할 날은 만기가 지급할 날. 맞아요. 근데 법정 휴일이 있게 되면 그 다음 날 거래일이 뭐죠? 지급할 날이 되는 거예요. 지급하는 날은 어때요? 현실로 돈을 준 날을 지급하는 날로 본다. 뭐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표. 수표는요, 만기의 기재가 없습니다. 모두 일람출급이에요. 가서 제시하면 줘야 돼요. 알겠죠? 제시하면 줘야 돼요. 근데 어음에는 어때요? 만기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네 가지가 있다. 일람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출급 나눠져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법정 만기 이외에 만약에 만기를 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무효라고 했죠. 또 한 가지. 분할 출급으로 환음을 만들면 무효예요. 알겠죠? 분할 출급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람 출급 어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일람 출급 어음 이거예요. 어음을 제시하는 즉시 돈을 주십시오. 알겠죠? 어음 제시가 바로 뭐죠? 제시한 때라는 게 바로 일람이래요. 알겠죠? 그래서 소진 지급할 때 만기가 되는 어음을 우리가 일람 출급 어음이에요. 근데 요 기간은 어때요? 근데 요 일람 출급 어음은 반드시 언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제시를 해야 돼. 지급 제시를 해야 돼요. 알겠죠? 지급 제시해야 돼요. 근데 이 1년을 갖다 발행인은요, 단축도 하고 연장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어음 관계자의 효력이 받습니다. 근데 배서인은 어때요? 단축만 가능하고 오직 배서인만이 운영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지급 제시 금지 문구 기재는 발행인만이 할 수 있다. 뭐 그 정도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일남 후 정기 출급은 이거예요. 일남 후 14일이 경과한 날에 지급 제시 받고 14일 경과한 날에 지급해 주세요. 알겠죠? 일남 후 14일이라는 정기 출급 어음이죠. 그죠? 정기. 그래서 일남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수일자를 말해요. 거절 증서 작성, 그죠? 일자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에 만기가 되는 어음을 우리가 일남 후 정기 출급 어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인수 제시 기간은요. 발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돼요. 이거 똑같아, 아까하고. 위에하고 똑같죠? 발행인은 단축 연장 다 가능하고 배서인은 단축만 가능하고 그렇게. 인수 제시 금지 문구는 오직 발행인만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일나무 정기 출급의 마음은 만기는요. 인수한 날짜에 따라 간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냥 보면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한 번씩 쭉 이렇게 시스템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요. 일남 출급 후 정기 출급이 어떤 것인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은 어때요? 발행일자 후. 발행일자가 만약 12월 1일이다. 그 후 1개월 후에 지급하여 주십시오. 이게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이에요. 그래서 발행일자 후니까 발행일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확정일 출급하고 동일한 거예요. 그죠? 발행일이 만약에 발행일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뭐 12월 5일이면 5일 정했다. 이 기간 그죠? 발행일 후 확정된 뭡니까? 1개월을 더하면은 딱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정일 출급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된다. 넘어가시고 확정일 출급은 특정일이 정해져 있어요. 언제? 2020년 12월 말에 지급하여 주십시오. 딱 정해져 있죠? 그날이 만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만기는요,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출급 어음은 무효라 그랬죠? 각 지급인에게 다른 만기도 무효죠? 만기는 확정할 수 있는 날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불확정한 날이면 안 돼. 안 돼요. 무효예요. 그 다음에 확정일 출급 약속 음의 경우는 만기일자가
발행일보다 앞선 일자로 기재하면은 무효라 그랬죠? 만기 일자가 발행일보다도 더 앞서 있어. 안 돼, 안 돼. 근데 세력에 존재하지 않는 날 2월 30이다. 그럼 어때요? 그달 말일로 만기로 봅니다. 2월 30일 같은 거. 그리고 만기에 기재가 없잖아요. 기재가 없으면 어음법은 어떻게 해요? 이거 조심하라 했죠. 어음법은 일람 출급 환음으로 간주해 주지만 판례는 어때요? 백제음하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냥 백제음으로 추정해줘. 만기에 기재가 없을 때. 이해됐죠? 그런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발행 일자 후 1개월, 수개월이 될 때 지급할 환음. 뭐 그냥 이건 크게 뭐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발행 일자 후 1개월 반, 수개월 반이 뭐냐? 그거는 전월을 계산한다.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월초, 월중, 월말을 뭐라 하냐? 이 1일, 15일, 말일 말. 이 말 알겠죠? 8일, 15일은 뭐냐? 1주, 2주가 아니에요. 그냥 만 8일, 만 15일을 말한다. 반월은 만 15일을 말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발행지와 세력을 달리하는 지에서 확정해 지급할 환원 만기이다. 뭐 이것도 그냥 보시면 돼요. 됐고요. 크게 문제되지 않아요. 휴일. 만기 이후에 제1거래에 지급 청구를 한다. 기일, 기간. 그죠? 보시면 돼요. 초일 불산입은 아시죠? 그 다음에 은혜일 불허한다. 재판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급지. 어음금이 지급될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근데 제3자방, 지급 장소를 말하는 제3자방하고 구분하시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급지 기재는 최소 독립한 행정구역만 적어도 상관없다 그랬죠? 뭐 합니다. 지급지, 서울시, 지급장소, 송파구. 알겠죠? 여기 지급장소가 바로 제3자방이에요. 알겠죠? 요걸 말한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급지와 지급인의 주소지의 관계도 크게 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도 여러분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지급지가 종로구예요. 근데 지급인의 주소지가 송파구야. 서로 다르죠? 그죠? 그때는 인수할 때 지급 담당자를 기재하면 돼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지급지와 지급 장소 보충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 지급지 외의 장소를 지급지 장소로 기재했을 때 지급 장소에 기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요거에 중요하다. 그죠? 보충성. 지급지에 기재가 없다. 지급지에 기재가 없을 때는요. 지급 장소의 기재에 지급지를 포함하고 있으면 지급 장소가 지급지를 보충합니다. 지급지가 기재 없을 때 지급 장소가 있으면 그게 뭐 지급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환음은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뭘로 본다? 지급지로 본다. 수표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지급지로 본다. 약속은 어때요? 발행지를 지급지 및 발행인의 주소지로 간주해버린다. 지급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알겠죠? 그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판례모 지급 장소 얘기했던 거 한번 보시면 되도록 하고요. 수취 명칭, 수취인 받을 자죠. 지급받을 자,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 이걸 지시식, 기명식이라 한다고 말했죠. 수표는요. 수취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그랬죠. 유익적 기재사항이다. 적으면 유효하지만 안 적어도 상관없다. 만약에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됐다. 수취인이 누군지 모른다. 그럴 때는 어음법적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인도 방법이다. 알겠죠? 인도 방법으로 유효하게 넘길 수 있다. 나머지 뭐 보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발행일은 어음면에 기재된 날을 말한다. 조심하라 했죠? 선일자 음하고 후일자 음만 구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 발행일이 6월 5일이다. 실제 발행일보다가 발행일자가 뒤쪽으로 기재했다. 6월 10일로 기재했다. 그럴 때는 실제 발행일이 어때요? 앞선 거기 때문에 선일자 음이에요. 그런데 어음에 기재된 자가 앞쪽에 적혀 있죠? 이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이게 후일에 된 거잖아요. 그죠? 후일자 음이야. 이해했죠?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건 유효합니다. 알겠죠? 됐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말씀을 드렸고 발행일의 기산점이다. 일남 출금음, 일남 후 정기 출금에서 1년은요. 기산점은 발행일로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이자 계산 기간의 기산점도 발행일로부터 합니다. 또 발행일자 후 정기 출국 어음의 만기 기산점은 당연히 발행일로부터 시작하겠죠. 예, 그런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지다. 발행된 곳으로 기재된 장소로 우리 발행지를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발행지에 기재가 없으면 어때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발행지로 간주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볼 거 없고요. 약소금의 발행지 기재가 모두 누락돼 있다. 약소금의 발행지의 기재가 모두 누락돼 있다 할 때 어때요? 각 발행인의 명칭에 부과된 점촌 지점, 상주, 수표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발행지가 되는 거예요. 발행인의 명칭이 부과된지 그죠? 그 정도.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어업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서 국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업면에 발행지가 없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예, 그래서 판례도 그 말을 했던 겁니다. 이 발행지는 사실은 국제음에서 크게 예,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온다. 됐죠? 그래서 발행지가 없다 하더라도 국내음이면 유효하다. 그 다음에 발행인의 기명날인 서명이죠. 반드시 기명날인은 어음 그 자체에다가 적어야 되지 등본이라든지 다른 데 적으면 안 돼요. 발행인이 수인일 경우도 다 적어야 돼요. 공동 발행일 때도 어때요? 독립된 요거는 수익의 의무행위로 보고 그죠? 반드시 동시에 기명날인 할 필요는 없다. 책임은 합동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다음에 조합원의 합동 책임이다. 그렇죠? 조합은 어때요? 대표 조합원이 대표적을 밝히고 의무를 발행했을 때는요. 조합원 전원을 대해서 발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이 합동 책임을 진다. 그리고 약소음이 공동으로 발행됐잖아요. 그럴 때는 상환청구권 행사할 때는요. 공동 발행인 전원에 대해서 지급 제시하고 전원으로부터 지급 거절을 받아야 된다. 뭐 그 정도. 됐죠? 그래서 발행이 두 사람이라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다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둘 다에게 다 전원에게 지급 제시하고 전원 거절을 받아야만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유익적 기회사항, 유해적 기회사항 한번 본다 그랬죠? 유익적 기회사항은 제3자방 지급 문구는 적으면 유효하다 그랬죠? 이자 문구도 적으면 유효해요. 발행인이 인수 무담보 적더라도 무효 아니야 유효해요. 배서 금지 문구도 다 적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거예요.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지. 다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뜻만 알아두면 돼요. 제3자방 지급 문구는 당연히 유효하죠.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던 그죠? 제3자방에서 지급 자체를 하겠다는 것 자체는 유효합니다. 물론 이 제3자방은 지급지 내에 존재해야 됩니다. 제3자의 주소, 지급 장소에서 제3자가 지급 담당자가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유효하다. 적으면. 그 다음에 기재권자인데 발행인은 지급인의 주소와 다른 지급지를 환음에 적은 경우에 제3자에 지급한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잖아요. 그럼 지급인이 인수를 할 때 제3자를 정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3자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인수인이 지급지에서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뭐 그 정도. 그것도 뭐 크게 몰라도 상관없어요. 제3자방 지급 문구 기재의 효력 어때요? 지급을 위한 제시할 때 지급은 돈 달라고 할 때는 제3자방에게 인수할 때는 어때요? 지급인의 주소지에 가서 지급인에게 너 인수할래 말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급 의무는 약소금의 발행인 환음의 인수인이 그죠?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제3자방은 어떠한 경우도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아요. 그냥 돈 주는 위탁 관계밖에 없어요. 됐죠? 그리고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나버리면 제3자방 지급 문호는 효력이 상실돼 버린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급 장소로 은행으로 해서 발행한 은행도 약소금도 바로 제3자방 지급의 대표적인 예인데 그 은행은 어때요? 어음을 가져오면 돈 주는 역할밖에 없어요. 채무를 부담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자 문구입니다. 일람 출급 어음은 일람 후 정기 출급하면 기재할 수 있고 유액지 기장이죠. 확정일 출급은 발행일자 후 정기 출급은 날짜가 확실히 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자가 포함돼서 어음을 발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를 적을 수가 없어요. 저것도 무익적 기상입니다. 수표는 애초에 어때요? 신용증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자를 아예 적지 못하게 한다. 무익적 기상입니다.
그리고 이율은 어때요? 어음에 기재되고 이율은 기재되지 않고 이자 약정 문구만 있다. 이거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해 버립니다. 같이 적혀 있어야 된다. 그죠? 예, 그걸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자의 기산점은 언제부터다? 예, 기재한 날이지만 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자, 무익적 기재사항은 아까 봤던 거죠. 확정일 출구, 발행일자 후 정기 출구면은 이자 문구를 적을 수 없는데 적었기 때문에 의미 없,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알겠죠? 이율에 기재 없는 이자 문구도 적지 않은 걸로 본다. 발행인의 지급 무담보는 원래 무담보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무담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넘어갑니다. 유예적 기재사항은 우리 법정 만기 네 가지 있죠. 네 가지 이외의 만기를 기재하면 무효입니다. 또 분할 출금하면 안 돼요. 무효예요. 그죠? 이런 것들이다. 자, 발행의 효과는 환음의 어음 소진이 어때요? 어음 금액을 수령할 권한을 취득하는 것이고 지급인 어때요? 나중에 자기가 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는 거죠. 만약에 지급인이 인수해버리면 그죠? 자기가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넘어갑니다. 약소금은 어음 소진이 발행에 대해서 언금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예, 발행인은요. 인수 담보 책임, 지급의 담보 책임 다 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인수 무담보를 기재하면 그죠? 인수 무담보 기재는 유익적 기재사항이지만 지급 무담보 기재는 어때요? 할 수 없죠? 그냥 무익적 기재사항이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지급 위탁의 취소죠? 할 수 있다. 반음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언제? 지급인이 돈 주기 전까지 야 지급인 너 돈 주지 마 라고 지급 위탁을 언제든지 철회하고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수표는 어때요? 지급 위탁 취소는 할 수 있대. 그 효과는 어때요? 10일이라는 10일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난 다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알겠죠? 수표의 화폐 기능적 유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백지음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